12월 30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공세를 벌였는데요. 국회 법사위는 현재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미친 사람들 아니냐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일수록 작은 허물에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어제는 조국의 강을 건너보려고 하는데 강폭이 넓다고 했습니다. 강을 안 건넌 게 아니라 못 건넜다는 의미죠. 한편 여권 대통합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조금 전 천정배 전 의원 등 탈당 인사들의 복당식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틀째 TK 지역 방문을 이어가면서 보수층 표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오늘은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겠다며 정권 교체에 결의를 다졌는데요. 거칠어진 발언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많이 어렵나 보다 공격도 했습니다. 내부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내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만나는데 여전히 선대위 복귀 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지금 잠깐 정회는 됐지만 국회 법사위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관련 속보도 많이 들어올 걸로 짐작이 됩니다. 속보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는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2021년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참 아쉽네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이제 오늘 밤 12시에 이제 석방이 되잖아요.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여전히 사면에 대한 논쟁은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제 신체커가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할 텐데요. 관련해 이제 조원진 우리 공화당 후보가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론을 언급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오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 메시지를 안 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면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가 사퇴를 하면 후보를 교체하는 거라면서 홍준표 의원 등을 교체 후보로 꼽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면은 자동적으로 뭐 후보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조원진 후보의 이제 주장이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홍 의원도 언급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홍준표 의원의 소통 채널 게시판에도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홍 의원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따 자세히 얘기해 보겠지만 현재 이제 당대표와 대선 후보의 신경전 등으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좋지 않죠. 여론 판세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상황실과 톡 쏘는 정치에서 저희가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으니까 서둘러 가도록 하고요.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류 실장과 잠깐 저희가 대화를 나눴지만요. 오늘 밤 12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특별 사면됩니다. 당분간은 병원에 머물면서 치료를 더 받을 걸로 알려졌죠. 그리고 공수처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거 개입까지 주장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고요. 관련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한 법사위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죠. 뉴스픽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밤 12시 석방, 또 사찰 논란, 12시간에서 3시간, 대장동 2호 김정태 소환, 마지막 조국 동생 대법원 선고입니다. 자, 오늘 밤 12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해온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특별 사면으로 석방됩니다.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강남구 삼성 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오늘 밤 12시가 되면 교정당국이 병실을 찾아 사면증을 교부하고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개호 인력까지 철수하면 사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에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금이나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그리고 기념사업 추진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데요. 다만 필요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맡게 됩니다. 경호기간 5년 중에 구속기간 4년 9개월을 빼고 남은 3개월, 그러니까 내년 3월 초까지만 담당을 하고요. 이후로는 경찰로 이첩됩니다. 건강 문제, 소견서 정도가 아니고 진단서였고 전직 대통령께서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할 당시 등등의 그 과정들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역들 이런 것들이 하나에 더 보태져서 네, 어깨 질환과 허리 디스크 지병에 치아 상태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다고 합니다.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하죠. 사면 이후에도 당분간은 병원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병원에서 아마 치료를 받으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온 뒤 이제 거쳐는 거예요? 아다시피 그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됐고 그리고 대통령의 짐도 저희가 창고에 다 보관을 시켰고 그래서 나오셔서 거처하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오늘 옥중서간록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가 출간됐습니다. 지난 4년간 지지자들과 나눈 편지를 유영하 변호사가 엮었는데요. 현재 주요 서점 인터넷 베스트셀러에서 1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각종 의혹을 정리한 책 장영하 변호사의 굿바이 이재명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국민 화합을 사면의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오늘 병원 앞에는 쾌유를 기원하는 화환들이 긴 행렬을 이뤘고 보수단체는 저녁부터 석방 축하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랄함을 우리는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들어도 잘 견디고 이겨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올립니다. 반대로 정부가 촛불 민심을 배반했다면서 반발하는 시민단체의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사흘 전 청와대 앞에선 세월호 유가족 단체,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내가 죽어야 우리 엄마 아빠들이 죽어야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할 겁니까? 최소한 촛불 정부라고 자임했다라면 지금 당장 문재인 정권은 퇴진해야 마땅합니다. 자, 전반적인 여론은 어떨까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잘했다가 65.2%, 잘 못했다가 31.8%를 차지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는 55.4%가 잘했다, 39.3%가 잘 못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면이 국민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요. 자, 47.6%가 좋은 영향 미친다. 43.7%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사면 자체는 찬성하는 여론이 높지만 그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겁니다.
그 통합, 국민 화합, 그리고 코로나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이 현실을 생각할 때 새로운 동력을 얻어 만들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대통령도 그렇게 소망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사찰 논란입니다. 권위주의 독재 정권의 상징인 민간인 사찰.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여러 정권마다 국정원발, 검찰발 사찰 의혹이 계속 불거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가 불법 사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날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박범계 지금 법무장관에게도 검찰개혁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오히려 사찰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 국민의힘 의원 84명, 언론인 140여 명, 이들의 가족과 일부 변호사 등 2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본인과 부인 김건희 씨, 누이 동생도 공수처에 통신조회를 당했는데요. 관련해 윤석열 후보, 공수처가 야당을 겨냥한 불법 선거 개입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확인된 거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10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까지 다 털었더라고요. 이거는 뭐 미친 짓이죠. 단순한 사찰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 선거 개입이고 부정선거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통신 자료는 수사의 중요한 자료다. 법령에 의한 것은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수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과거 본인이 당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는 경우가 다르다고도 말했습니다. 후보께서는 그 5년 전에 본인의 그 휴대전화 번호하고 측근, 국정원 통신자료를 조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불법 사찰이라고 하셨습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고 수사기관이 수사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이 집중적으로 야당에 집중돼 있고 여당도 저는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여당만 빼고 야당만 있다면 그건 문제겠지. 자, 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이 제공받은 통신자료 건수가 수십만 건이었다면서 이제 와서 불법 사찰을 주장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1년에 형사사건이 100만 건이 넘는다. 검찰과 공수처를 비교하는 건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디 언론에서 보도했던데 윤석열 총장 계실 때 검찰에서 60만 건 했다든가 170만 건 했다든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글쎄 그거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도 뭐 수십만 건을 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죠. 근데 그거는 어떤 명확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1년에 형사사건이 100만 건이 넘거든요. 그건 완전히 물타기 기사죠. 자, 지금 국회에서는 공수처 불법 사찰 의혹 관련한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이 직접 출석했는데요. 회의장에 들어서기 직전에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불법 사찰 자행하는 김진우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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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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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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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사찰 문정권은 공수처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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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제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입장 발표와 함께 사퇴 의사까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신 대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하시라라는 말에 김 처장이 직접 머뭇머뭇거리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자 회의장 안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등장했죠. 민주당은 김 처장 뭐하냐, 왜 거기서 마이크를 잡냐 항의했고요. 국민의힘은 남의 의총 방해하지 말라면서 맞섰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그 여야 의원님들이 현안 질의하는 가운데 충분히 소상히 말씀드리고 제가 한 말씀만. 아니 우리 의원총회 회의를 벌어냅니까 지금? 자, 김진욱 처장 법사위 회의장에서 중앙지검도 인천지검도 야당 의원의 통신조회를 했다면서 왜 공수처만 갖고 그러시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고발사주 수사와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도 조회했다면서 여권 역시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와 관련 없는 사람까지 다 털었다면서 무차별적 사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거냐 과도하지 않느냐 그거 다 대답해 보세요.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만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조회를 해야 그게 정당한 법 집행이죠.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조회하는 거는 그런 과잉이고 과도한 거고 직권 남용인 거예요. 그런데 야당 후보 부인, 야당 국회의원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한 언론 무차별적인 지금 사찰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건 지나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 가보겠습니다. 120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코로나 확진 후 3, 4시간이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새 PCR 검사가 도입됩니다. 자, 기존에는 닷새, 그러니까 120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겁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5,000명대 5,037명이고요. 위중증 환자는 1,145명, 사망자는 73명이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67명 늘어 총 625명이 됐습니다. 네 번째 픽의 제목은 대장동 의혹, 김정태 소환입니다. 검찰 대장동 수사팀이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상황을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회장에게 부탁해서 막아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에 25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합니다. 최근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위해서 김 회장을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조국 동생 대법원 선고입니다. 자,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자, 대법원은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년,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코링크 피의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카 조범동 씨에 이어 조 전 장관 일가 두 번째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자, 목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내일 정부가 이제 새 방역 수칙, 이제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하는데 현재의 거리두기가 한 2주 정도 연장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가족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84명에 대해서 통신 조회를 했죠. 어제도 저희가 이제 관련 속보를 다뤘지만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또 언론인과 법조인 그들의 가족을 포함해서 약 200명이 넘는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했고 여야 간의 공방 내용, 또 대선 후보 간의 공방 내용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신체껏 발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민주당은 적법한 조회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이다. 서로 지금 공방이 아주 거센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요.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를 위한 합법 행위라는 겁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볼 수 없다는 거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검찰이 제공받은 통신자료 건수가 282만 건이었다면서 윤 후보가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공수처가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로 국민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하나의 정부 기관이 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 상황입니다. 오늘 TK 지역을 차지한 윤석열 후보는 격앙된 어조로 공수처를 비판했는데요. 불법 사찰을 넘어선 선거 개입이라면서 공수처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데 1년에 형사사건이 1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한 건에 수십 건의 통신조회를 하기도 하고 매년 우리 의원님들이 가을 정기국회 때 이 국정감사 오셔가지고 저희가 통계로 다 드리는 것이고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이렇게 사찰하면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해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당 의원들 단톡방까지 털었어요. 그러면 결국 다 열어본 거 아닙니까? 이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했고요. 아까도 잠깐 저희가 그 발언을 들어봤지만 공수처를 가리켜서 미친 사람들 아니냐, 상당히 이제 원색적인 표현도 썼습니다. 이따 톡토론 정치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그 전반적인 발언이 요즘 아주 수위가 좀 세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 아무튼 그 박마커, 그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 표현은 좀 강하긴 강했어요. 네, 좀 상당히 원색적이었는데 격앙된 반응이었죠. 윤 후보는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조회를 했다면서 이건 미친 짓이다, 전부 선거 개입이라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 발언에 대한 반응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나라 상황도 매우 어렵고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노의 언어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분노의 언어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었고요. 자, 지금 이제 김진우 공수처장이 출석한 법사위가 진행 중이고요. 여야의 공방이 아주 뜨겁습니다. 공수처는 억울하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검찰과 경찰의 통신조회 통계를 거론하면서 왜 저희만, 그러니까 공수처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시는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위 제보서주 의혹과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조회를 실시했다고 했고요. 또 중앙지검과 인천지검도 야당 의원에 대한 조회를 했는데 공수처만 겨냥해 통신 사찰을 했다고 비판하는 건 과하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도 공수처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수처가 받아본 건 통신 내역이 아니고 단순 가입자 정보였다면서 합법적인 수사 관행이었다,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한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하는 정치공수처가 됐다면서 직권을 남용하며 야권 탄압에 앞장서는 무소불위 수사견이 됐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능력도 형편없어. 수사 방법도 모르고 결국은 우리 김진욱 처장도 민주당에서 일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그냥 공수처장 장관 차관급인지 장관급자에 앉혀놓으니까 고마워서 민주당이 나를 임명해줘서 이 기회에 정치 탄압하자, 야권 후보 탄압하자, 대선에 개입해서 내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 그 의도가 맞죠? 그건 지나친 말씀입니다. 자, 청와대는 어떤 입장이에요? 청와대는 관련 언급이 부적절하다면서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청와대가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건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에 김진우 공수처장 임명 당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면서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 이렇게 잡겠습니다. 공수처 불법 사찰 논란, 적법사 대 선거 개입입니다. 자, 법사위 소식은 저희가 속보가 더 들어오면요. 그다음에 이제 속보를 반영해가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대선 소식 차례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언론인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면서 잇따른 우클릭 정책 기조를 밝혔는데요. 최근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류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고요. 네. 뭐 대통령께서도 사과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근데 저는 바꿔야 되는 핵심이 시장 존중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다 분명히 선언을 했죠. 이 종부세 완화뿐 아니라 양도세 중과 유예, 재개발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그리고 실소유자 취득세 감면 등 기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결이 다른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요. 박원순 전 시장은 안 했던 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박 전 시장과도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시장의 요구가 있다면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훼손도 고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협의를 할 때 3기 신도시 외에 추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나는 반대다라고 제가 정부에 통보를 했어요. 균형 발전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은 못 된다고 저는 봤던 것이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의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후보는 본인이 군사 독재 정권의 비판적인데 그중에 하나 인정할 것이 그린벨트 유지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들의 개발 압력을 견뎌냈다.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후보가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 훼손까지 언급을 한 건 그만큼 부동산 공급 정책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서 안보 정책도 우클릭을 했는데요. 본인의 안보 정책을 실용 외교 안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서해 5도 특별 경비단을 격려 방문했는데요. 이 지역은 북방 한계선 NLL 근처라서 북한 그리고 중국과의 충돌이 잦은 곳이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경 대응하겠다 방침을 밝혔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면서 2년 전 이 북한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대응을 예로 들었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떠나서요.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게 하겠다. 그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하겠다. 강경한 대북관을 드러내는 건 주로 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죠. 이 후보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집권했던 이전 정부의 안보관 비실용적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보수 정권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매우 비실용적이었으니까요. 매우 정략적이었으니까. 심지어 북한에 돈 주고 총 쏴달라고, 즉 휴전선 도발해달라고 했던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평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관련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문제를 삼은 건 바로 이 발언입니다. 현 정부가 굉장히 중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마는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 네, 중국과 우리 한국이 이미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깊은 상황에서 중국을 버릴 거냐라고 묻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중에서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윤 후보의 주장 비실용적이라고 한 겁니다. 이 후보의 일단 우클릭 결국은 중도층 공략을 위한 거겠죠.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민주당이 넘어야 할 것 바로 이 조국의 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네, 이 후보는 앞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냈었죠. 조국 전 장관을 감싸면서 이 공정과 내로남불 논란을 불러왔던 민주당 그리고 여권을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좀 우회적인 비판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발언 20여일 전 얘기입니다. 어제는 이 조국의 강을 건넜냐는 질문에 아직 못 건넌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안 걷는 건 아니고 못 걷는 거죠. 저는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도대체? 잡는 건 아니고 예. 워낙 강폭이 넓은 거죠. 안타깝지만 잘못은 잘못이고 수사가 예를 들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그것도 잘못이다. 네, 오늘 언론인 토론에서 다시 조국 사태에 대한 질문 받았는데요. 작은 허물이 큰 허물보다 덜해도 허물은 허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가 더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그것대로 문제다 이런 뜻을 명확히 한 겁니다.
연일 기존의 민주당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 여권 지지층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잠시 후인데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투표가 진행이 되죠. 열린민주당 일각에서는 합당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결과 조금 지켜봐야 할 듯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이 후보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속과 속이 닿게끔 행동해야 되는 건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고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된다. 네,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를 시작으로 해서요. 부동산 정책, 기본소득 공약, 그리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등 이전 정부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 이 후보가 이른바 급변침을 하는 부분을 지적한 듯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당 안팎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실용과 유용을 앞세우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저의 신념과 가치 당연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일생을 저는 나름은 정말 기회를 버리고 이 험한 길을 일부러 찾아서 걸어왔기 때문에 신념과 가치가 없으면 이걸 할 리가 없죠. 저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서 가능하면 일치되면 좋지만 그게 아닐 경우는 국민의 요구에 따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유용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국민이 원하는 것이면 한다. 네, 이 후보의 행보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나가기 직전까지 차이를 벌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OSY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42.9%, 윤석열 후보가 37.8%였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이 한길 리서치 조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몇 가지 나왔는데요. 다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좀 살펴보면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정당 지지율 격차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1.3%,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4.5%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죠. 대선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데 둘이 좀 다른 겁니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죠. 20대 이하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에게 더블 스코어로 앞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흐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의 흐름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인 거죠. 계속되는 망언과 실수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는 단단히 채워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대체적인 흐름은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1월 신년 여론조사는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까지 더해서 1월 한 달에 대한 방향타 역할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후보의 변화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실책이 여론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이 상임선대위원장직 사퇴 같은 당내 갈등에 윤석열 후보의 이딴 실언들 논란이 되고 있죠. 관련 소식은 조금 이따 톡쏘는 정치에서 전해드립니다. 여기에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까지 더해진 모양새인데요. 사실 여야 후보의 이딴 가족 리스크, 이미 유권자들은 좀 피곤해진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다가 이 후보의 아들이 대학에 부정 입학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폈는데요.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인 의원 66명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삼수생인데다가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이 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 특별 전형을 통해 당시 50대 1에 가까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려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2012 학년도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치기에 그런데 이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아들 삼수생이 아니라 재수생이었고 수시 특별 전형이 아니라 수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했다, 반박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앞서 이 후보 아들의 도박,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정 입학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한 듯한데요. 고려대의 사실관계 질의까지 했던 국민의힘은 8시간 만에 잘못된 문제 제기였다 인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의원 66명이 동참한 성명서와 선대위 위원장이 동원되어 자행된 네거티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습니다. 윤 후보와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번 연말을 지나고 난 1월 초 그리고 설 연휴가 있는 1월 말이 이 여론이 출렁일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달 그리고 대선까지 저희 다정회도 이 정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조국의 강 폭이 넓다. 부동산 이어 안보도 우클릭. 네, 자 이재명 후보의 오늘 일정 좀 짚어볼게요. 오늘 오후에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했죠?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서 영토 주권을 강조하고 또 불법적 단속을 격려했습니다. 직접 대형 함정에 탑승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근무 환경을 점검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특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적 단속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적인 영해 침범 행위, 어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납포하고 몰수하고 특히 무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후보는 이런 대응이 주권 국가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이고 또 해경 대원들의 생명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자위 조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미중 관계를 언급하면서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한 발언을 비판했다는 소식 제가 방금 발제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이 후보는 최근 동북공정, 문화공정까지 언급이 될 만큼 양국의 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돌입을 하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등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관련 발언 최근에 이제 쏟아내고 있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정부에서도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종부세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취득세 감면 등 이 후보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일부 공감대를 표명했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상속주택이나 종중주택이나 공동체 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부적으로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보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다주택자 중과 유예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의주시해서 잘 검토를 하고 이렇게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 정부는 여러 가지 정치 일정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에 그냥 이 어떤 기대만 주고 또 혼란만 주지 않을까 하는.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죠, 조 멘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검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 의견차가 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에 정해진 상설특검으로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서 수사하자는 겁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에 우위를 갖게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특검을 미루려고 한다 비판을 했습니다. 100가지 논쟁 중에서 한 85에서 90 정도는 논쟁점을 다 해소시켜 놓고 알겠습니다. 나머지 한 15, 10 정도만 정리하면 되는 이 빠른 길을 놔두고 왜 굳이 법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을 타고 가면 되는 거를 왜 굳이 알겠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제정하려고 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중립성과 충분한 수사 역량만 보장해주면 상설특검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형식을 문제 삼아서 특검법 의결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이 특검을 미루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충분한 수사 역량 신속하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중립적인 특별검사 선임을 보장해라. 이거지 상설 특검이니 전용 특검이니 이건 형식적인 알겠습니다. 거는 민주당이 자꾸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니까 그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앞서 이재명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윤석열 후보 본인 관련 내용도 포함하면 별도의 특검법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서로 상대방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특검법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이제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열리는데요. 관련 속본 저희가 내일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조국의 강 폭 넓다. 부동산 이어 안보도 우클릭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손님도 수사입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에 항의하면서 24시간 정상 영업을 선언했던 인천의 한 대형 카페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카페 대표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해당 카페는 지난 18일부터 19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오후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에는 새벽 5시까지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1년 동안 누적 적자가 10억 원에 달하는 등 정부의 방역 조치 탓에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는데요. 경찰은 손님들도 방역 강화 조치 기간에 오후 9시 이후 카페에서 음료를 사서 마셨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CCTV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분석해서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올림픽 포기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심 선수는 지난 평창 올림픽 당시 동료를 비하하고 욕설한 행동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2개월의 국가대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요. 재심 청구 마감일이었던 어제까지 대한체육회에 재심 신청서를 내지 않아서 2월 4일에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진 겁니다. 한편 심 선수 측은 올림픽 출전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심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방법은 법원 판결만이 남은 상황인데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대표 선수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의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출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공개 망신주기인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신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슴에 얼굴과 이름이 적힌 팻말을 메고 연행되는 모습인데요.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어긴 미립국 알선 용의자들을 끌고 거리를 행진하는 이른바 공개 망신주기 조치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당국은 위법 행위에 대한 현장 경고 활동을 했다며 부적절할 게 없다고 밝혔는데요. 외신들은 과거 문화 대혁명 시기에 흔했던 공개 망신주기를 강하게 연상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의 백다였습니다. 네, 백반장 속보 더 챙겨서요. 이따 다시 한번 만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갑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대선 주자 윤석열 후보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확정적 중범죄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겐 색깔론까지 제기했습니다. 반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해선 연일 몸을 낮췄는데요. 안타깝다는 입장에 이어서 찾아뵙고 싶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보수의 심장 TK를 방문해서였을까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보수 본색 그 이상을 드러냈습니다. 좌익 어떤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색깔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비판을 위해선 독재 정권 미화도 괜찮다 생각했나 봅니다. 이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TV 토론을 요구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가짜다 직설화법을 구사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려면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또 민주당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음습한 조직 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런 것을 먼저 다 밝히십시오. 국민의 알 권리는 그게 우선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갑작스럽습니다. 앞서 이 후보에게 확정적 범죄자란 표현도 썼었죠. 윤 후보의 거칠어진 입,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사실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이 말 자체가 토론을 할 거냐라는 데 대한 대꾸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것은 그 제대로 된 대꾸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말은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걸 딱 보면 이제 지지율이 역전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는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리 궁하고 어려워도 예. 제일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최소한의 격은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네. 많이 궁하고 어려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험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특검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확정적 중범죄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으로 내세워 되겠습니까? 돼서도 안 되지만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은 뭐 하는 정당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정당 맞습니까? 찢어질 듯 볼륨을 키운 윤 후보. 유독 목소리가 작아지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바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관련 입장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그 직분에 의해서 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공화당은 목소리를 한껏 키웠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 비스무리하게 내가 소임을 다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공식적인 첩보 배제를 하란 말이야. 국민의힘 후보 교체론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1월 신년에 조만간에 홍준표 전 대표나 여러 사람들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냐, 만약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할 때 어떤 방침으로 갈 거냐까지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청문 홍답 그분도 계시잖아요. 갑자기 소환된 홍준표 의원. 오래 살고 볼 일이라며 이제 모두 하나가 됐으면 한다.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박근혜 씨에 대해선 몸을 낮췄던 윤 후보. 우리 공화당의 공세엔 정면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많은 단체들, 그분들도 조금 전에 저의 당선을 바라는 지지 선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저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분들한테 좀 배척당한 그 단체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윤 후보가 TK에서 집토끼 잡기에 나섰지만 한쪽에선 애써 잡아놓은 토끼들이 탈출하고 있죠. 이준석 대표가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두 번씩이나 가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아무래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다시 지지율이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대위를 떠난 이준석 대표, 돌아갈 생각이 없다.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대위는 사퇴하지만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당무를 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 복귀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대위 복귀는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문제, 윤 후보가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가지고 때로는 하극상, 때로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선 조직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윤핵관으로 지칭된 상태인데, 저는 윤핵관이 없다는 후보의 인식이 그렇다면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없는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선대위 쇄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윤 후보, 그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선대위 쇄신 계획 없고요.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변화와 어떤 그 보완과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선거 2달 남겨놓고 선대위 쇄신하라는 거는 그건 아주 선거 포기하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됩니다. 계속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 대표가 만난다고 하는데요.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지적한 메머드 선대위의 문제점, 오늘 여실히 드러났죠. 비단 공수처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사법부에 있어서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또 2020년 총선의 재검표도 그러하고 제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없다. 이 대표가 김민전 공동선대위원장의 영입을 반대한 이유기도 하죠. 갑작스레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나온 겁니다. 문득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지금 전자개표가 우리 전자개표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독일에서도 전자개표가 위헌이라는 그 판결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쯤은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얼핏 그런 얘기를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개표 실무를 정확히는 몰라서 그러나 하여튼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은 좀 바로 잡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개표기였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자중질환, 민주당 입장에선 호재죠. 슬쩍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 여기에 윤핵관을 연결시킨 겁니다. 이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이 윤석열 후보 본인이나 또는 윤핵관들에 의해 자행됐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당의 대표가 말을 안 듣는다고 검찰의 수사 자료를 빼돌려서 공격에 나서는 그야말로 검찰 사상, 아니 헌정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김한길 전 의원이 이끄는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놓고선 신당 창당설을 흘렸습니다. 김한길 의원이 원래 창당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이준석을 비롯한 홍준표 이런 분들은 다 팽당할 것이다. 다 배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길 대표의 이 발언 꽤 설득력이 있었나 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직접 사실이 아니다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금 사실은 상상하기도 할 필요도 없는 얘기가 돌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당의 원내위원장들께서 상당히 동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한 것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네, 자 내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니까요. 저희가 이제 관련된 속보는 내일 정치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건강이 회복이 되면 찾아뵙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찾아뵙고 싶은데 다른 정치적인 현안들을 신경을 쓴다면 쾌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어 석방을 크게 환영하고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지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아직 입원해 계시고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해서도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중책을 수행해오신 분을 장기간 구금해놓는 것이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맞는 것이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가 대구를 찾았고요. 오늘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갔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하고 또 우리공화당 측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공화당 지지자 200여 명은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확성기를 활용해서 윤석열 후보 사퇴 그리고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 역시
북과 확성기를 이용해서 정권 교체, 대선 필승 구호를 외치면서 맞불을 놨는데요. 대구시당 앞에 윤 후보가 등장하자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대구시당에서 50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사랑하는 모임 소속 30여 명이 이준석 대표의 사퇴와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조면 또 대구를 찾은 윤석열 후보가 지역 공약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구는 한국 경제 재도약의 심장이라면서 대구 지역 인프라 보강에 중점을 둔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 건설, KTX역 세권의 일원 첨단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가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해가면서 TV 토론에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법정 토론만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무조건 거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TV 토론을 무조건 거부한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만 양쪽이 토론할 수 있는 소지가 합의돼야 토론을 한 거지 일방적으로 토론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토론 주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본인 입장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토론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경기 양흥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좀 추가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경찰이 오늘 강제 수사,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서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 8곳, 그리고 공무원 주거지 8곳 등 16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ND에 특혜를 제공한 양평군청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고 고발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네, 양평군 공흥지구는 45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 사업입니다. 시행사가 윤 후보의 장모 회사인데요. 양평군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 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을 연장해서 변경 고시해줬습니다. 또 수익금에 따른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아서 특혜 시비가 일었습니다. 네, 자 강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기초 조사는 뭐 했다는 얘기일 텐데요. 앞으로 이제 관련된 속보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요. 아까 이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얘기를 저희가 했죠. 이제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가 뭐 열심히 밀고 있는 또 홍 의원인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TV 홍카콜라죠. 활동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새해에는 홍카콜라 라이브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선 후 2달 동안 직거를 했다면서 대구 선거대책위 상임고문으로 등재해 선대위 참여 시비도 없어졌고 이제 천천히 다시 활동할 때가 됐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해 첫 방송의 주제는 청년의 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입 험해진 윤석열, 또 확정적 주흥범죄자. 국민의힘 자중질환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2015년 민주당을 탈당했던 천정배 전 의원이 돌고 돌아 조금 전 복당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도 곧 민주당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반문과 혁신을 이유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올드보이들의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합 집산, 헤어졌다가 모이고 모였다가 헤어짐을 반복한 모습이라는 뜻이죠. 대한민국의 정당사는 그 자체로 이합 집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역동적인데요. 특히 지난 5년에서 6년간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밟아온 경로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역대 최다인 6명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굵직한 정치인들인데요. 공통점은 모두 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적을 뒀던 인사들이란 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일을 타고 이들 6명의 이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위 통합을 한다면 선거 과정에서 하느냐, 선거 후에 하느냐, 이것도 사실 논쟁거리잖아요.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그런 연합을 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 연일 통합 행보 중입니다. 특히 대선 전 여권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앞서 대사면을 천명했죠. 대사면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16년 사이에 반문과
개혁을 기치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주계 인사들인데요.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제가 실현코자 했던 합리적 진보를 지향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야당 후보와 그 주변의 패권 세력은 폐쇄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5년이나 연장시키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의 인물 6명 모두 대사면 대상에 해당한 분들이죠. 여기에 먼저 응한 이가 바로 천정배 전 의원입니다. 돌고 돌아 오늘 다시 민주당에 복귀했습니다. 정동현 전 의원도 복귀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는 송영길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또 유능한 리더십과 비전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일을 잘 해내실 훌륭한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6명의 정치 이력 노선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공통뿌리는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현 민주당이죠. 하지만 또 다른 새정치를 꿈꾸며 모두 당을 떠났는데요. 이들이 1년여간의 유랑생활 끝에 다시 한데 모인 새동지, 바로 옛 국민의당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양측을 통합하기로 합의하면서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패권주의 해체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천정배 의원님하고는 오랜 동안 상당히 여러 번 만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동연 전 장관은 국민의당에 합류해 총선 승리와 호남 진보 정치의 복원을 위해 백의 종군한다. 최초로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룩한 새정치국민회의와 국민의 정부를 계승한 국민의당이 진짜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두 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한솥밥을 먹게 된 건데요. 민주당 탈당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제외까지는 모두 같은 경로를 걷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거물급 올드보이들과 안철수의 동거가 시작됐죠. 호기롭게 닻을 올린 국민의당, 20대 총선을 거치며 원내 3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승승장구하는데요. 양당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지난 2017년 대선 패배 이후 다시 분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끌던 바른정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갈라진 건데요.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민주정부가 세워져야 된다. 민주정권들 세력들이 집권을 해야 된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햇볕 정책을 개성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호남,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만약 일탈하는 하나라도 생기면은 제가 움직이는 것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통합은 결국 자유한국당을 포함하는 반민심, 반문재인, 반개혁의 친삼당 합당이나 적폐연대로 귀결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합당을 선언하고 이 6명은 반반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박지원, 정동현, 천정배 세 사람은 합당에 반발해 민주평화당을 창당합니다. 국민의당이 이렇게 두 동강이 난 순간이었습니다. 야, 저지하고 촛불혁명 완수하자! 반면 김한길, 박주선, 손학규 세 사람은 그대로 잔류했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정당인 바른미래당의
바른미래당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하지만 흩어진 이 두 그룹의 동거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민주평화당 3인방은 또다시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창당 1년 반 만에 분당 사퇴를 받게 됐는데요. 반정동영계 의원들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내걸고 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당이 바로 대한신당입니다. 그렇게 정동연 전 의원을 남겨둔 채 박지원, 천정배 이 두 사람은 대한신당행을 택합니다. 우리 대한신당의 천정배, 유성엽, 장병원, 박지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도부에 가지 않겠다고 내려놨고 바른미래당 잔류파의 길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김한길 전 의원은 투병 생활 등을 이유로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았죠. 이후 바른미래당 당권을 잡았던 손학규 대표를 두고 당은 또다시 내분 조짐을 보입니다. 4.3 보궐선거 참패에 이어 옛 바른정당 인사들이 손 대표를 보이콧하면서 개파 갈등이 격화됐죠. 끝내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연이은 이탈로 두 차례의 분당 사태를 겪었는데요. 지난 4월부터 탈당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신당의 당명까지 발표해놓고 바른미래당 당정을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손을 잡게 된 계기가 바로 민생당 창당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중도통합이란 명분 아래 한 지붕 아래 모인 건데요.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일부 호남 인사들만 남은 상황이었죠.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도 결별 이후 제대로 된 활로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그나물의 그 밥이란 조롱 속에서도 선택지는 재결합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나를 양보하고 대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통합의 길에 나섰습니다. 분열은 나쁜 것이고 통합은 좋은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국난 극복 그리고 분열을 넘어서 통합의 길에 나서는 이 자리입니다. 하지만 민생당은 21대 총선에서 단 하나의 의석도 얻지 못하는 치욕을 당하게 되죠. 20석에 달하던 원내 3당이 창당 2달여 만에 원외 정당 신세로 추락하는데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주신 후보자 여러분과 당직자와 지지자 여러분께도 면목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3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총선 참패 후 민생당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해왔는데요. 주축이었던 올드보이들이 모두 이탈하면서 이제 간판마저 위태로운 처지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민생당 탈출을 감행한 건 박지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살 길을 찾아 떠난 건데요. 제가 만약 국정원장에 취임한다고 하면은 저에게 솔직히 국민들이나 일부 언론, 특히 통합당 등 보수 측에서 염려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엑소더스가 더 가속화됐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탈당 후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손학규 저 사람이 뒤쳤나? 대통령병에 걸렸나? 노역 아니야? 노추 아니야? 온갖 비난, 야유, 조롱 제가 다 받겠습니다. 진영 논리의 붕괴라고 해야 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행보를 택한 이들도 있죠. 박주선 전 의원과 김한길 전 의원 이 두 사람입니다.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고요. 한동안 정계를 떠났던 김 전 의원도 윤석열 후보 직속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복귀를 알렸습니다.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그리고 남은 두 명인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 기나긴 역정 끝에 더불어민주당 복귀를 신고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합 집산이 뭔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이 6명의 정치 노선도 여기서 끝이 아닐 테죠. 이들의 정치 레일 앞에 또 어떤 만남과 이별이 기다릴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또 민주당계 올드보이들 이합 집산의 역사, 이들의 앞날은? 네.
자, 박마커가 최근에 정당사를 아주 총정리했습니다. 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부분 제가 정치부회의에서 다뤘던 내용이네요. 네, 다 기억납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고요. 자, 천정배 전 의원이 조금 전에 민주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오후 4시에 복당식이 열렸고요. 이외에도 이제 호남계 비문 인사들이 대거 복당했는데 오늘 입당식 분위기가 어땠어요? 네, 그 2015년에서 2016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천정배 전 의원 등 호남계 비문 인사들이 오늘 대거 복당했습니다. 오늘 오후 천정배, 유성엽, 최경환 전 의원 등 12명의 입당식이 열렸는데요. 본격적인 복당 절차는 내년 1월 3일부터 진행되지만 호남계 인사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환영의 의미로 행사를 마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1월 중순까지 복당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당내 여러 위원회나 선대위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천정배 전 의원은 미력이나마 앞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성심껏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자, 제3지대 후보들 동향도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안철수 후보는 연금 개혁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네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연금 구조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미래와 세대 간 갈등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고 등골을 빼먹을 연금에 대한 개혁을 결코 회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연금개혁은 저성장과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한 현실에서 미래의 부담을 균등하고 공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 핵심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불평등 구조를 점진적으로 일원화하고 기성세대가 써버리고 미래세대에게 빚만 남기는 세대 간 불공정 부담 구조를 개혁하는 겁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양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대선 후보들은 입만 열면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연금 개혁을 회피하면서 그런 말을 한다면 명백한 사기다라고 했고요. 이 곶감은 기성세대가 빼먹고 텅 빈 곳간과 빚은 미래세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논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연금 개혁은 도덕성과 함께 후보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죠. 문재인 정부의 사람 이렇게 지칭한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독서를 날리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독재 정권의 잔재였던 박근혜와 신자유주의의 화신이었던 이명박을 감옥에 넣으며 전례를 파괴하고 검찰총장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자신은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온갖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심 후보는 또 윤 후보는 박근혜 탄핵에 일조한 것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었는데 본인 지지율이 떨어지자 원칙도 없이 대단히 미안했다고 사과를 한다면서 국민들이 신임했던 윤석열의 원칙이 이렇게 비굴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심 후보는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데 윤석열의 자유는 노동자 고혈자는 전두환식 자유고 민주주의는 박정희 독재 정권의 권위주의라면서 과거 구태의 화신을 자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정부를 욕하고 역사적 심판을 받은 대통령을 흉내내는 건 이제 그만하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토론회장에서 밝혀달라면서 이재명 후보와 못하겠다면 저 심상정과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허경영 후보는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갔죠. 2030은 내 편이다. 비상계엄을 내려서 국회의원에게 정신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민주당계 올드보이들 영역의 세월. 이합 집산의 종착점은 어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의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간 5시 49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락한 택시는 반대편 도로까지 튕겨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들을 덮쳤는데요. 이 사고로 7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졌고 차량 탑승자 5명과 행인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편 택시가 추락한 곳은 주차장 출구 방향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택시가 우회전에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직진해서 벽을 뚫고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택시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공수처의 통신 조회를 놓고 거세지는 여야 공방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2021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변함없이 오후 4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내일까지 준비 잘해요. 네. 그래요. 마지막 날까지. 고맙습니다. 네.